여기 미국 어느 마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성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했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전쟁 사진관에서 사진 속에 있던 자신의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인 여성 25세 라일리 모건입니다. 전 비교적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분들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며 어렸던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펐던 것은 부모님께서 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생일에는 그래도 날 보러 오시지 않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날 보러 오시겠지? 그렇게 평생을 전 부모님을 기다렸지만 끝내 단 한 번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본인들이 낳은 유일한 자식인 저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팽겨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본인의 자식은 목숨을 바쳐 지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날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서 유일하게 저를 품어주시는 제 할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제게 전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딸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그 한 몸 다 부서지도록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전 늘 그런 할머니께 그랬습니다. 할머니, 약속해. 꼭 오래 살아야 해.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줘야 하니까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 곁에서 오래 있어줘. 알겠지? 늘 제 소원은 단 하나였죠. 할머니가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원래의 꿈은 사진 작가였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지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머릿속에만 담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언젠가 분명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첫 모델은 할머니였고 전 할머니와의 모든 순간을 담으며 사진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찍어주는 사진들을 인정해 주셨고 지인들도 제 사진 실력을 인정해 줬었죠. 물론 하나 걱정은 사진 작가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려운 길이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라일리,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 그 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성공을 한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 돈을 쫓지 않기를 바란다. 인생을 살며 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만 쫓으며 살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 할머니의 조언대로 전 돈을 쫓으며 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속하게도 하늘은 제 전부인 할머니를 너무도 빨리 데려가 버리셨죠.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해 할머니께 해드린 것도 하나 없던 상황에 그렇게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진작가의 꿈만 꾸고 있었지 정작 제 스스로 버리라는 것도 없었고 여전히 할머니께 의존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전 모든 게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후 전 정서적 공허함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남겨주신 것 역시 없었기에 전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지금껏 할머니께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기에 여기서 제가 무너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드리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작가의 꿈은 뒤로 하고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기대를 살짝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인생이 더 중요했고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을 뿐이었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들이 날 할머니께 버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난 아무도 없이 혼자인 거야.
가족 그런 거 이제는 없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날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는 살아야지. 그래야 할머니께서 날 위해 평생을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겠지.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저는 진작에 정신을 놓고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전 똑바로 살아야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며 대단히 큰 돈은 못 벌어도 제가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까마득했지만 우선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기에 미래를 그릴 여유는 없었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 한 한국인 여성이 멋진 카메라를 들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사진 작가의 꿈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진과 카메라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그녀의 카메라에 눈길이 많이 갔죠.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다 카페 공간의 곳곳을 촬영하며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촬영하는 모습에서 제법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여행을 다니며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여유가 있다니 정말 부럽다. 언젠가 나도 저런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저런 비싼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여유로운 그녀의 모습이 참 부러웠죠. 그녀는 한참 촬영을 하다 이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카페에서 나갔어요. 그녀가 나간 자리를 치우던 중 비싼 카메라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고 저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돌려주려고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다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그 와중에 비싼 카메라를 온몸으로 지키려다 오히려 제가 더 다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모두 목격한 한국인 여성 소희 씨는 제게 뛰어와 저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제가 카메라를 두고 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같이 병원을 가면 좋겠지만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치료비를 지불할게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소희 씨는 제 옷에 묻은 것들을 손으로 다 털어주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을 했고 함께 병원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비를 준다고 했죠. 그러나 전 어쩌면 당연한 도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치료비까지 따로 받고 싶지는 않네요. 아프거나 불편하면 제가 제 돈 주고 병원을 가면 됩니다. 저도 치료할 돈은 있거든요. 전 자격지심에 저도 모르게 참 못난 태도를 보였어요. 소희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했으니 치료비라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였고 전 흔쾌히 알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전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존심까지 부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다소 단호하고 날카로운 제 반응에 당황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소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날이 선 제게 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여나 나중에라도 청구해도 좋으니 꼭 병원은 가보세요. 제 카메라 지켜주려다 더 크게 다치셨잖아요. 아시겠죠? 전 한국에서 온 사진 작가거든요. 이 카메라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사진들이 담겨 있어서 만약 이게 고장나거나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전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를 도와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 때문에 다치셔서 그걸 꼭 보상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희 씨가 사진 작가라는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꿈이던 사진 작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막상 사진 작가를 마주하니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멋져 보였죠. 전 아픈 것도 모른 채 소희 씨에게 사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진 작가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제 꿈도 사진 작가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로 꿈은 뒤로 해두고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작가님을 제 눈앞에서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 제 꿈이 사진 작가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소희 씨는 카메라를 건네주고 즉석으로 사진 몇 컷을 찍어보길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내 저는 몇 컷의 사진을 바로 찍어냈고 소희 씨는 뚫어져라 제 사진을 보더니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라고 했죠.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접어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진 실력과 열정이 너무 대단한데요. 재능을 그냥 썩혀두기엔 너무 아쉬울 지경이에요. 저랑 시간 내서 종종 만나실래요? 어쩌면 우리 오늘의 인연이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현직 사진 작가님께 이런 칭찬을 받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과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웃을 일이 없었던 제게 소희 씨는 꼭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웃으면서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안전하게 살라고 말이죠.
전 그날 이후 카페 일이 끝나면 소희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 씨에게 여분의 카메라가 있어서 전 그걸로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배우기도 했죠. 사진 작가에게 직접 배우니 전문적으로 교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제 실력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아질수록 전 사진 작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사진작가로 살기에는 여윳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제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죠. 그저 퇴근 후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라도 즐기려고 했어요. 소희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전 많이 밝아졌고 다시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제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이제야 미래를 그려보며 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카페 사장님이 그날따라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나와 계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갑작스럽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나가줘야 할 것 같아. 마침 일주일 뒤가 급여 날이니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매출이 영 좋지가 않아서 직원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 라일리, 너도 대충 매출 상황은 알고 있잖아. 그렇지? 나도 네 사정을 알아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라 이해 좀 해주길 바래. 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뒤에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라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요? 아시잖아요. 저 하루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당장 이번 달 네 급여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내 사정도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카페 해고 통보에 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일주일 내내 일은 해야 했고 보통 면접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하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취업을 할 때까지 놀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루 이틀 노는 것도 당장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막막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희 씨는 그날도 저와 사진을 찍으려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소희 씨를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리고 제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희 씨랑 잠깐 같이 하면서 제 분수에 맞지 않은 꿈을 꾼 죄를 달게 받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제 나오지 말래요. 당장 어떤 일자리를 또 구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냥 좀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왜 그냥 사는 것조차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소희 씨는 저를 위로해줬고 이내 놀라운 제안 하나를 했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네요. 한미문화교류센터에 사진 강사 자리가 있어요. 제가 적극 추천했고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페이는 지금 카페보다는 높을 거거든요. 또 이력으로도 남으니 라일리에게도 좋은 기회일 거예요. 너무 좋은 제안이지만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저를 위해 추천해주긴 했으나 그런 소희 씨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카페에서 해고된 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던 상황이라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소희 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절실하잖아요. 이런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희 씨, 저 할래요. 그렇게 전 소희 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한미문화교류센터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해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 예술성에 대한 풀이를 스스로 하면서 점차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술성에 있어서 전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점점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적 차이였죠. 미국인인 저는 한국의 문화 및 공동체 의식, 예의범절, 식사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바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들어와 일을 하려 하는데 한국인 상사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일리, 점심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존중하지만 회사 근무 시간에 속해 있는 시간이니 적어도 귀뜸이라도 해주고 개인 용무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무 1분 전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으니 이것도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전 한국인 상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어긴 것도 아닌데 1분 전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 용무를 보는 걸 왜 동료와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점심시간은 제 자유시간 아닌가요? 제 자유시간까지 회사에서 침해할 권리가 있나요? 전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지만 사실상 상사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만약 라일리가 개인 용무를 보다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 근무 중 벌어진 일로 아주 복잡해져. 그렇기에 자유시간이라고 해도 상사와 동료로서 외부로 나간다는 라일리의 사소한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 또한 1분 전에 와서 결국 업무에 들어간 시간은 결국 10분이 지나서였지? 그럼 라일리는 업무 시간을 어긴 것이 아닌가? 점심시간은 라일리 자네의 말처럼 자유롭게 즐기되 업무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상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사의 말에 저렇게까지 발끈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며 느꼈던 것이 한국과 미국의 조직 문화와 위계 질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직장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우회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죠. 그렇기에 전 처음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한국인 상사가 무작정 지시를 하고 따르라는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더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점점 제 이미지는 좋지 않아지고 있었고 전 답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소희 씨의 친오빠인 수호 씨도 있었어요. 수호 씨는 한국에서 MBA를 마치고 센터 운영을 돕고 있었죠. 꽤 높은 분이라 다른 직원들도 수호 씨의 말에 따로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역시나 저는 위계질서라는 것을 몰랐던 미국인이라 수호 씨와도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고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니 답답했어요. 이를 지켜보다 못한 수호 씨가 하루는 저를 불렀습니다. 라일리의 열정과 재능은 소희를 통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요즘 많이 힘들죠? 한국 회사는 보통 위계 질서가 조금 더 뚜렷해요. 상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며 유연하게 풀어가라는 거죠. 라일리를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직설적이라 다른 직원들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 대화법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라일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배려하고 또 노력을 해야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방식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의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대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전 수호 씨의 조언과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직원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없이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간 저 홀로 삐뚤어져 있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이제야 모든 고민이 해결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죠. 굉장히 큰 행사 중 하나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흑백 사진에 눈길이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데 글쎄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그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유품 정리를 하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도록 쓰신 일기장을 모두 박스에 넣어 보관하셨던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그 일기들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일기 중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한 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일기에서 본 한국 가족을 구했다던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계시는 건가?
저희 할머니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간호사로 참전하여 부상당한 병사들과 민간인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게 할머니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셨습니다. 충분히 이곳에 할머니 사진이 있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못한 터라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에 소희 씨의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한참을 제 할머니 사진을 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수호 씨는 이런 제게 다가와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멋진 분이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제게는 정말 전부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빨리 하늘로 가버리셔서 아직도 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요. 제 말을 들은 수호 씨는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재차 말을 하며 급하게 소희 씨를 불렀고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를 잠시 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일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인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단한 인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토록 찾던 분이 라일리 할머니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저희 가족은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아 나섰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도 했죠.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 할머니 일기장에 한국인 가족을 구해줬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 소희 씨 할아버지랑 관련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기막힌 인연이에요? 모두가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드디어 은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소희 씨의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 안아주시며 오열을 하셨죠. 할머니께 직접 인사를 못 드려 아쉽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감사했어요. 그토록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세월도 참 야속하게 절대 못 만나게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소희 씨의 부모님은 제 사정을 모두 들어주셨고 이후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전 오랫동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늘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느라 시끌벅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도 다투기도 하는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희 씨 가족들 사이에서 함께 지내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일리,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고 친형제들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자고 할머님도 그걸 바라셔서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처음으로 덕분에 가족의 온기를 느껴봤어요. 늘 그리워했었고 또 나중에는 내 인생에 가족은 없다며 부정하며 살았는데 가족이라는 거 정말 따뜻하고 좋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거였네요. 그렇게 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라 그런지 업무 컨디션도 좋았고 상사에게 좋은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내 드디어 센터에서 전 한국의 눈으로 본 미국,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준비하는 첫 사진전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사진전이었죠. 무엇보다 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자연스럽게 녹이고 담으며 한국과 미국의 조화를 부드럽게 이루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이 사진전은 제 열정이 가득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매우 컸어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날밤을 새며 준비를 했습니다. 라일리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첫 메인이라 열정을 쏟는 건 알지만 그래도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하는 거 몰라? 그러다 정작 당일에 주인공이 쓰러져서 없으면 어쩔래.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다 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그러고 보니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정말 꼭 해내고 싶거든요. 제 이름도 알리고 싶고 이거 해내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제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라서 꼭 잡아야 한다는 욕심인데 좀 과하긴 하죠? 말씀처럼 컨디션 조절 잘 하겠습니다. 수호 씨의 걱정 어린 조언을 저는 듣기로 했어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만큼 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렇게 전 그날은 컨디션 조절 차원으로 일찍 귀가를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중국계 문화센터에서도 아주 유사한 주제로 더 큰 규모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애초에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중국계 문화센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중국 센터의 부관장 린웨이는 대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전 세계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은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거의 모방한 것과 다름없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복은 애초에 명나라 때 한푸라고 있었고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있죠. 한국은 역사적 왜곡을 가장 많이 하는 거짓투성이 나라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정부터 깔끔히 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라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문화는 도대체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이었고 미국인인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발언들이었죠. 당장 린웨이에게 연락을 해 따지려 했으나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저 말 같지도 않은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전 이 시끄러운 일을 해결하려 우선 센터를 닫아두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제 노력이 깃든 핵심 작품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히 저조차도 흠집이라도 날까 만지지 못한 것들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중국 센터의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싸우려는 힘조차 나지 않았고 절망에 빠졌어요. 당장 전시회가 코앞인데 핵심 작품들이 이렇게 훼손된 거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저들을 신고한다고 해도 내 작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전시회는 이미 망했어. 다 끝났다고. 그토록 공을 들인 전시회이기에 좌절감이 더욱 컸어요. 그냥 다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 수호 씨와 수호 씨의 지인 민호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일리가 어떻게 준비한 전시회인데 고작 중국 것들 소행으로 이걸 포기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포기인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줄 셈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해봐요. 전시회 꼭 할 거니까 라일리만 정신 차리고 일어서요. 그들은 제게 정말 놀라운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수호 씨와 민호 씨는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사연 글을 올렸고 그곳에는 저희를 돕겠다는 수많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센터로 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전시회 직전까지 밤새 작품을 복구했고 오히려 이를 갈고 해서 그런지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새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이 놀라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정과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도 일부가 된 것 같은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감정이었죠. 모두의 노력으로 오픈하게 된 전시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예상치도 못하게 지역 언론의 주목까지 받았습니다. 제 앞날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두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린웨이가 저를 직접 찾아왔고 사과를 하려 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서 만날 일이 생기니 하는 그런 사과는 필요 없으니 평생 하지 마세요. 애초에 받을 생각조차 없으니까요. 또한 전 미국인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전 아주 당당하게 린웨이에게 말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전시회 이후 제 개인 전시회도 주기적으로 열정도로 전 성공을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삶이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아쉬움을 제 새로운 가족인 소희 씨 가족에게 풀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며 말이죠. 아직은 한국 문화에 서툰 제가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제가 할머니와 생전 자주 다니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 역시 결국은 다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제 인생의 남은 타이밍에는 더 큰 욕심은 없고 그저 제 새로운 가족들이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프랑스 상류층 백인 소녀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이 상류층 학생들은 한국을 마음껏 비웃고 짓밟아 주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발의 백인 여학생들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야 맙니다. 대체 이 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아멜리 펠레티에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백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랍니다.
저와 친구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라이프를 누리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명인 이자벨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이자벨의 아빠가 동양의 작고 초라한 나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자벨의 아빠는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신 거죠. 이자벨네 가족은 모두 함께 한국으로 장기 이민을 가기로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프랑스 같은 인류 선진국에 살다가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에 가서 살게 된 이자벨이 너무 안 되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어요. 이자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큰 사고라도 치신 거야?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한국으로 좌천을 당하셨어? 그런데 이자벨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빠는 좌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해서 한국에 가는 거라며 한국은 프랑스보다 IT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괜한 자존심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인 프랑스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한국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자벨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저는 더 위로해줄 수 없었고 이야기는 거기서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이자벨네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프랑스에 남은 저와 친구들은 가끔씩 이자벨이 떠오를 때마다 지옥 속에 살고 있을 그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벨은 생각지도 못한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자벨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꼭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에게 한국에 놀러와달라 부탁했어요. 이자벨의 초대를 받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이자벨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그 먼 후진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비행기에 올라탄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근심 걱정은 계속되었죠.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득실거릴 텐데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거지 같은 한국인들이 먹는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정말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의 걱정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선 저희는 이자벨이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KTX에 탑승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KTX는 후진국의 교통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쾌적하더군요. 프랑스에도 떼제베라는 초고속 열차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KTX가 갖춘 시설들의 수준이 훨씬 좋아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죠. 먼저 KTX는 탑승하는 순간 그 어떤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시설에 탑승하면 특유의 꿉꿉하고 찌든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KTX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공기와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KTX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객실에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정도 되는 고가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한국이 이렇게나 여유로운 국가였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기를 좀 보라며 경악한 표정을 하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러냐며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이내 친구와 마찬가지로 경악한 표정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혹시 누군가 그것들을 훔쳐갈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렸는데 한국인들은 태평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둑질은커녕 다른 사람의 캐리어에 관심조차 갖지 않더군요.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무리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라고 해도 소매치기는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정직하고 편안하게 소매치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인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KTX에서 하차한 저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기차역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의 기차역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노인들은 프랑스의 지하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기차역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조금만 걸으면 엘리베이터도 탑승할 수 있더군요. 저는 이런 편리한 인프라들을 보며 한국이 어쩌면 프랑스만큼 잘 사는 국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답니다. 아직은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저는 한국의 미흡한 점을 포착해냈죠. 이자벨이 다니는 한국 고등학교 입구에 도착해보니 글쎄 학교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안 요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켜주는데 역시나 한국은 후진국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인지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가뜩이나 후진국 한국의 치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안요원까지 보이지 않자 급격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누군가 달려와 저희를 덮칠 것만 같아 식은땀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등을 와락 껴안았고 깜짝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괴성을 질러대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자 저를 놀래킨 범인 이자벨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이내 이자벨을 타박하기 시작했죠. 이자벨,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아서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그나저나 한국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길래 학교에서 보안 요원도 고용하지 못해? 제 질문에 이자벨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는 보안 요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자벨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이자벨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한국의 학교는 충분히 안전해서 보안 요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을 1순위로 여기고 대체로 가정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이 많아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잘 챙긴다고 했죠.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의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며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향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의 번화가로 놀러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드키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호텔도 아니고 고작 기숙사가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에서도 열쇠를 이용해 수동으로 열고 잠그는 문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련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기숙사 내부에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스타일러까지도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희들은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서 옷이 많이 구겨진 상태였기에 스타일러에 옷을 넣어보기로 했죠. 10분 뒤 스타일러에서 옷을 꺼내자 구김이 펴져 있음은 물론 옷에서 나던 꿉꿉한 냄새도 사라져 있더군요. 이자벨의 말을 들어보니 이 스타일러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라던데 성능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며 엄청나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한국 기숙사 투어를 이어갔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샤워실이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것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샤워를 하기 전에 일종의 각오를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샤워실 자체가 얼음장 같이 추울 뿐더러 난방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온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숙사 샤워실은 어떻게 단열을 해놓은 것인지 굉장히 따뜻해서 한겨울에 옷을 다 벗어도 전혀 춥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자벨은 그 비결이 한국의 기술력에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창문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중창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완전 차단하고 동시에 따뜻한 햇빛은 잘 가두어서 내부의 온기를 유지시킨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은 보일러도
바닥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돌이라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난방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지만 실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난방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겨울에 라디에이터를 틀고도 너무 추워서 밤에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를 왜 껴안냐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껴안고 자면 굉장히 따뜻해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겨울을 나다니 이건 마치 신세계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한국 기숙사 샤워실은 샤워기도 독특했는데 비타민 워터나 항균 성분이 나오도록 하는 특별한 샤워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자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영리한 한국인들의 특색이 들어간 발명품 중 하나인데 샤워를 하며 동시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여기까지 오며 마주친 한국인들의 피부가 다 반짝반짝 윤이 나더니 그런 똑똑한 비결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수돗물의 질도 아주 좋았어요. 프랑스는 수돗물에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퍼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또 한국 기숙사는 청결 면에서도 프랑스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매우 달랐는데 프랑스 기숙사에서는 침구에서 벼룩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니, 그냥 침구와 벼룩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숙사는 어찌나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복도와 방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벌레 퇴치 업체가 수시로 방문하여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마크가 벽에 붙어 있더군요. 이쯤 되자 저와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이자벨은 이왕 한국 고등학교에 놀러 온 김에 학생 식당에서 급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서 지내는 이자벨을 깔봤던 저희는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이자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놀라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감탄하게 되더군요. 우선 식기들이 파란 저고해선을 받으며 깨끗하게 소독되고 있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았고 식판 가득 푸짐하게 담긴 불고기, 잡채, 볶음 김치라는 한식 세트는 절로 침을 꼴깍 삼키게 했죠. 이어서 생전 처음으로 맛보게 된 한식은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는 나라가 아닌데 한국 역시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의 향연이 이어지더군요. 게다가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무료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 국가인지 알 수 있었고 이런 훌륭한 정책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까지 갖춘 국가라는 사실에 이곳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와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번화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근처에 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야 하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한 시간에 딱 한 대만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마저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프랑스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죠. 단 하나밖에 없는 노선의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더군요. 버스 정류장이 학교에 아주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더군요. 이러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IT 선진국이라더니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역시 굉장히 신기하더군요. 우선 추울 때를 대비해 정류장 의자에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더울 때를 대비해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나니까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잠시 후 저희가 타기로 한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는 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버스 안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인지 가방에서 익숙하게 충전기를 꺼내 휴대폰을 충전하더군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 싸우지도 않았고 충전 중인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버스 안에는 고요함과 질서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것은 장담하건대 손꼽히는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집시라고 불리는 노숙자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보다 부유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집시들이 워낙 소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 프랑스 경찰들은 집시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죠. 저와 친구들은 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국인들을 보며 과거에 이들을 무시했던 우리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된 사이 어느새 버스는 서울의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더군요. 꽤나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길거리 버스킹을 하거나 댄스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밤거리를 누비며 즐기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에게 이 광경은 정말이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요란한 문신을 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범죄 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에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뻔뻔하게도 통행세를 걷는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밤에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특히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에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아예 통행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위험하기는커녕 이곳에서는 범죄의 비읍도 연상되지 않더군요. 두려움에 움츠리지 않은 채 밤거리를 걷는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일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린다니 너무 부럽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자벨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미용용품을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편의점, 마트, 24시간 운영되는 ATM, 야간 약국 등이 심야 시간까지 활기를 띠고 운영되고 있었고 주요 거점에 지어진 경찰서와 소방서가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죠. 프랑스는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달려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치안이 불안정해서 밤에는 ATM 기계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한국은 생활 편의 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과연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가 진 밤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는다는 건 그냥 내 돈을 범죄자들에게 주겠다고 꺼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밤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글쎄,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주택이나 건물처럼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 배달원은 대체 어떻게 한강의 불특정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고 있자 이자벨은 한국은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극강을 달리는 나라라며 한국에서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새벽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오는 것이 평균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물류와 유통 체계가 환상적으로 잡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 성실하고 업무 센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번 한국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에 맛들인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자벨의 말을 들으며 홀린 듯이 걸었고 때문에 제 앞에 놓인 얕은 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순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며 안경알이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 관광은 이대로 끝이라는 거였죠. 참으로 허망한 방식으로 한국 관광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자벨이 겨우 안경알 깨진 일로 무슨 울기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따졌어요. 너는 한국에 사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한국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경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 안경을 맞춘다고 해도 안경이 제작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고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정말 빨라봐야 한 달이고 평균적으로는 석 달 이상은 걸려요. 게다가 그냥 아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한 뒤에야 안경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은 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새 안경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채 제가 울고 있을 때 이자벨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에 안경점 있네. 거기 가서 안경 맞추자. 한 30분이면 안경 새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저는 이자벨이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자벨은 농담이 아니라며 속는 셈치고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10분 거리에 있다는 그 안경점에 가게 되었어요. 문제의 그 안경점은 그냥 흔하고 평범한 외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밖에서 보기에 절대로 30분 만에 안경을 제작하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자벨이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잠시 후 이자벨은 망가진 제 안경을 안경사에게 맡겼고 둘은 뭐라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자 이자벨은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안경테는 멀쩡해서 안경알만 교체하면 되는 거라 시력 검사하고 나서 5분이면 완성된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금방 고쳐준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까 전 30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5분이라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프랑스에서 석 달이 걸리는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안경사가 진짜로 저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자면서 말이죠. 저는 꼭 온 세상이 저를 놀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답니다. 제가 방문한 안경점은 그냥 길거리에 위치한 평범하고 작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검사하는 최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시력을 측정했었는데 한국은 디지털 기계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대학병원도 아니고 작은 안경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력 검사가 끝나자 안경사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경알을 만들러 갔고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경점 내부에서 슥싹슥싹 안경알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정말 5분도 되지 않아 제 손에는 새 안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쾌속으로 진행된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줄이야. 아까 전 이자벨이 했던 말 중에 한국의 서비스의 맛을 들이면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주 작은 생활 필수품인 안경이 이 정도인데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한국의 안경값은 프랑스 안경값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속도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르면서 제작비 역시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하다니 대체 한국의 정체는 뭘까요? 천국인가요? 이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안전하지, 음식 맛있지, 서비스 훌륭하지. 단점이 있기는 한 거야. 솔직히 나 프랑스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원래는 하루만 있다가 가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하여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더 있겠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냐고 하셨죠. 거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한국의 매력에 빠지잖아? 그럼 아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한국은 진짜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 나 어쩌면 이러다 정말 프랑스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제 말에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깔깔 웃었죠. 왜냐하면 친구들 역시 프랑스에는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흠뻑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얼마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희는 모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유행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두고 모든 면에서 뒤처진 프랑스로 돌아가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자벨이 너무 부러웠고 유럽이 세계 제일이라 믿었던 어리석었던 저를 반성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며 더욱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대체로 많은 해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을 잘 몰라서 무시했다가 막상 와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 말이죠. 실제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 시스템들이 굉장히 훌륭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게 일상이니 느끼지 못하는 것일 테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은지야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더라. 한국이 제일 좋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거든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